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진 순간 중동 전체가 멈출 판이었습니다. 180억 달러짜리 호르무즈 사막 대운하.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 1순위 파트너로 지목됐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드론 350대가 운하 후보 구간을 폭격했습니다. 세계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늘을 잠가버린 겁니다. 프랑스가 인정했고 사우디가 줄을 섰고 미국은 결국 한국에 부탁해야 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무시한 펜타곤 관료의 고백,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당장 한국이 뭘 했는지 확인해. 펜타곤 3층 전략기획실 회의 테이블 위에 위성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붉은 선 하나.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선의 이름은 호르무즈 우에 대운하.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내륙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추정 사업비 180억 달러. 중동 에너지 판도를 완전히 바꿀 역대급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1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핵심 협의 파트너. 1순위로 올라온 이름이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8명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저는 그 위성사진을 집어들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운하를 한국이랑 짓겠다고요? 이건 고속도로 하나 놓는 공사가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본을 바꾸는 인프라입니다. 그런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이 1순위라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맥콜리스터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국제방위기술협력국에서 25년간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부차관보였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동맹국과 어떤 군사, 인프라를 함께 세우고 어떤 기술을 공유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도 펜타곤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냉전 시기 유럽 방공망 설계에 참여했던 분이죠. 맥콜리스터 가문은 3대에 걸쳐 미국의 전략 인프라를 다뤄온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뼛속 깊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계 인프라의 기준은 미국이라는 것. 중동의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이 설계하고 유럽이 자문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시공하는 것. 그게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그 질서에서 맨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설계도를 받아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역할. 시공사.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보고서에는 UAE 전략기획위원회가 호르무즈 우에 대운하의 기술협회 파트너로 한국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벡텔도, 프랑스의 빈시도, 영국의 발푸어 비티도 제치고 한국이 1순위. 단순 시공이 아니라 설계부터 기술 자문까지 포함된 종합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국제전략국 에밀리 첸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무기평가국 제임스 카터는 안경 너머로 위성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데릭 월시, 레이시온 중동지역 부사장이었습니다. 펜타곤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10년 일한 뒤 방산업계로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로비스트 출신답게 말을 교묘하게 잘했고 워싱턴 안팎으로 인맥이 넓었습니다. 중동과 관련된 자리에는 언제나 그의 얼굴이 보였죠. 비싼 양복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데릭이 위성사진을 한번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하라고요? 사막의 운하. 50도가 넘는 땅을 파서 물을 흘리겠다.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한국이랑 한다고? 그가 의자에 앉으면서 다리를 꼬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뭘 잘합니까? 시멘트 붓는 거죠. 콘크리트 치는 거죠. 우리가 설계한 도면 받아서 거푸집 짜는 거. 그게 한국의 역할입니다. 그런 나라가 180억 달러짜리 전략 인프라의 파트너 1순위라고요? UAE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데릭의 말이 과격하긴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공사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시공이었습니다.
설계와 전략은 미국과 유럽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공사가 전략 파트너 자리에 올라왔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안경을 밀어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배경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UAE가 왜 한국을 지목했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에밀리 첸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건설 및 플랜트 계약 누적 총액이 450억 달러를 넘습니다. UAE 원자력 발전소, 사우디 해수담수화 시설, 카타르 대형 플랜트, 이라크 항만, 쿠웨이트 정유 시설, 중동 전역에 한국이 지은 구조물이 깔려 있어요. 대릭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다 시공이잖아. 설계는 누가 했어? 우리가 했지. 프랑스가 했지. 한국은 그걸 받아서 지은 거야. 짓는 거 잘하는 거랑 설계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UAE 측 내부 문서에는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이 지역에서 무언가를 설계하면 대부분은 결국 한국이 짓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을 수 있는 나라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릭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성적이네요. 중동 사람들이 원래 의리 있잖아. 오래같이 일했으니까 정 들었겠지. 하지만 감정으로 1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파트너를 정합니까? 기술력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우리가 위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대릭 편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시공 실적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운하의 전략 파트너. 그건 체급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치 동네 건축업자가 갑자기 국가 방위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대릭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브라이언, 중동 출장 가서 좀 정리해와. UAE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배경을 파악하고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시멘트나 잘 붙는 나라라는 걸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열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오븐 문을 연 것 같은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전광판에 외부 온도 49도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 이 땅 위에 도시를 세우고 산업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UAE 국방부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SUV에 올라타면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49도의 바깥과 18도의 차 안.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중동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UAE 전략물류안보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1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세르 알카타니 대령. UAE 전략기획실 기술평가 담당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을 아끼는 타입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떴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목을 지나갑니다.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목이 언제 조여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여지는 순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 경제가 멈춥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붉은 선이 아라비아 반도 내륙을 대각선으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우회 대운하 구상입니다. 호르무즈를 피해 오만만에서 아라비아해로 직결되는 내륙수로 원유와 LNG를 대규모로 수송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구상 자체는 대담했습니다. 성공하면 호르무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현실성이었죠. 50도가 넘는 사막을 파서 물을 흘리겠다. 안반층, 모래치마, 지하수맥, 열팽창. 기술적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이 프로젝트의 기술협의 파트너로 한국을 1순위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백텔이나 프랑스, 빈 씨가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세르 대령이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올 줄 알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 화면에는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중동에서 참여하거나 완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 목록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사기,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복합 플랜트, 카타르 해수담 수화 시설, 이라크 항만 개발, 쿠웨이트 정유 시설 확장.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목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도 위에 점을 찍듯 중동 전역에 한국의 흔적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450억 달러. 워싱턴 사무실에서 서류로 읽을 때와 현장에서 들을 때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말했습니다. 맥콜리스터 부차관보님,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모래 위에 실제로 구조물을 올려본 나라와 옆에서 설계도만 넘긴 나라가 있습니다. 50도 넘는 열사의 사막에서 실제로 삽을 들어본 나라가 어디인지 저희는 압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세르 대령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국내 인프라 실적이었습니다. 산악터널 총 연장 길이, 수도권, 지하철 복합 구조도, 해저와 지하를 동시에 관통하는 시공 실적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형 조건에서 구조물을 올려본 경험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땅 위에만 잘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땅 밑도 여는 나라입니다. 바위를 뚫고 물 아래를 지나고 도시 한복판 지하를 실처럼 엮는 기술, 운하 후보 노선이 통과하는 안반층과 모래, 치마 구간을 실제로 뚫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기술팀에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하나였습니다. 그가 잠깐 멈추면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대리게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나 잘 붙는 나라, 거푸집 짜는 나라.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목록은 거푸집이 아니었습니다. 원전을 짓고 해수를 담수로 바꾸고 바위를 뚫고 해저를 관통하는 나라. 450억 달러의 실적이 허풍이 아니라 하나하나 땅 위에 박혀있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세르 대령이 저를 복도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들과 사막의 황금빛 모래가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걸음을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설계를 잘하고 프랑스 기업은 자문을 잘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세상이 찾는 건 연설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25년 동안 이 모래 위에서 직접 구조물을 올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부른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릭, 나야.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 한국의 중동 실적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면 안 돼. 실적이 많으면 뭐해? 그건 다 시공이잖아. 전략 설계는 다른 문제야. 감정에 흔들리지 마. 알겠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450억 달러. 원전 사기. 해수담 수화 시설. 항만. 정유 플랜트. 이건 시멘트만 부어서 쌓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에밀리 채넥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추가 정보입니다. UAE 내부 문서에 이 운하 구상을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운하.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운하. 1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 한 나라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름이란 건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밀려올 거대한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벌어진 일은 이 운하의 운명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끌려 나온 제 손이 더듬더듬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에밀리 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에밀리가 전화하는 건 한 가지 뜻뿐이었습니다. 뭔가 터졌다는 것. 부차관보님, 호르무즈 인근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잠이 한순간에 달아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돼? 확인된 것만 350대입니다. 소형 자폭 드론이 다방향에서 동시에 침투했습니다. 350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중동 안보를 25년간 다뤘지만 드론 350대가 동시에 날아온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공격이라기보다 폭풍이었습니다. 모기떼처럼 하늘을 덮는 폭풍. 에밀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 지점이 우나 후보 노선과 겹칩니다. 후보 구간 두 곳이 직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어딘가 저 하늘 아래에서 350대의 드론이 불꽃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UAE 국방부 긴급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화면 12개가 벽을 채우고 있었고 아랍어와 영어가 동시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한쪽 구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처음 본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을 봤습니다. 호르무즈 인근 해안시설과 내륙 인프라 거점에 타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지도 위에 흩뿌려져 있었는데 그중 두 곳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나 후보 노선의 동쪽 진입 구간과 중간 경유지 근처였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부차관보님, 피해가 예상보다 큽니다. 우나 후보 구간은요?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동쪽 진입 구간의 사전 조사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시추 장비 세대와 측량 기지가 소실. 인명 피해는 경상자 4명이지만 장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폭격을 맞은 겁니다. 측량도 못 끝냈는데 측량 기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세르 대령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날 가장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된 구역에서 드론 관통률이 70%를 넘었습니다. 70%. 350대 중 70% 이상이 미국산 방공 체계를 뚫고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먼저 소진되면서 재장전까지 28분의 공백이 생겼고 그 28분 동안 나머지 드론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28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국이 만든 방공 체계가 28분 동안 하늘을 열어둔 겁니다. 그 28분 동안 우나 후보 구간의 시설이 불탔고 해안 인프라가 무너졌고 경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릭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황실 화면 하나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격 피해 현황 지도에서 유독 깨끗한 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는 구역. 주변은 전부 타격을 받았는데 그 구역만 온전했습니다. 나세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저 구역은 뭡니까? 왜 피해가 없죠? 나세르 대령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천광 레이저가 시범 배치된 구역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주변은 붉은 점 투성이인데 그 구역만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한가운데 눈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와중에 그곳만 서 있었습니다. 침투 드론 수 제로, 시설 피해 제로, 인명 피해 제로. 나세르 대령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같은 공격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미국 체계는 70%가 뚫렸고 한국 체계는 단 한 대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건 시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결과였습니다. 공격이 있고 이틀 뒤였습니다. UAE 전략기획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호르무즈 우회 대운하 프로젝트의 존폐.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열정적으로 운하 구상을 설명하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180억 달러짜리 꿈이 드론 350대에 의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영국 안보 컨설턴트 피오나 헌터가 화상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왕립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대규모 지표면 인프라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개방형 수로는 드론 공격에 지극히 취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의 위협 환경에서 대우나 구상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수백 킬로미터의 개방수로 드론 350대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구간이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운하가 완공되어도 그 위의 하늘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데릭 월시가 화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접속한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는데 어딘가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안타깝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이 지역의 인프라 안보는 검증된 파트너, 즉 미국의 체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콘크리트를 잘 치지만 하늘은 못 지킵니다. 미국이 하늘을 막고 시공은 한국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저는 데릭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논리는 겉보기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했습니다. 방금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70% 이상 뚫린 건 얘기를 안 하고 한국은 하늘을 못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작 하늘을 뚫린 건 미국 체계인데 그때 나세르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틀 전 드론 공격의 피해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 투성이의 지도 위에 하나의 하얀 구역, 한국 천광이 배치된 곳. 이번 공격에서 한국산 방공 체계가 시범 배치된 구역의 결과입니다. 침투 제로, 피해 제로. 같은 하늘, 같은 공격에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데릭의 화상 화면에서 그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젯밤 전략기획위원회 내부 투표가 있었습니다. 운하 프로젝트의 핵심 협의 파트너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인가. 결과는 만장일치 유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 350대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운하 후보 구간이 직격당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름은 파트너 명단에서 안 지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박혔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폭격을 맞고도 이름이 안 지워지는 게 실력입니다. 콘크리트를 잘 친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25년을 함께 일하면서 이 모래 위에서 무엇이든 해낸다는 걸 저희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데릭의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기술 문제인지 스스로 끄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하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공격 나흘 뒤 나세르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의 한 시설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저, 나세르 대령, 그리고 한국 운용 지원팀이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부차관보님,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하를 파는 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하를 파는 동안, 그리고 완공된 후에 그 위의 하늘을 지키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미국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25년간 그렇게 대답해왔으니까요. 중동의 하늘은 미국이 지킨다. 그게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나흘 전, 그 질서가 드론 350대 앞에서 무너지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28분의 공백, 70% 관통. 그 숫자를 알면서 미국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잠가야 땅을 판다. 운하를 짓기 전에 운하 위의 하늘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 하늘을 지킬 체계를 가진 나라와 함께 운하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군요. 나세르 대령이 저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운하를 짓는 기술도 있고 그 위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도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방호까지 하나의 파트너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백테리 운하를 설계하고 레이시온이 방공을 담당하고 별도의 정비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또 다른 계약자가 교육을 맡습니다. 파트너가 4개, 5개로 늘어납니다. 계약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올라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한국은 하나였습니다. 건설도, 방공도, 통합관리도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운용지원팀 이정훈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하에서 처음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눈매가 날카로웠고 악수할 때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지는 현장 사람이었습니다. 천광 레이저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복합 운용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시스템 구성도가 떴습니다. 천광이 근거리 저고도 드론을 레이저로 처리하고 천무가 원거리 드론 발사 거점을 타격합니다. 두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정훈 팀장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운하 노선을 따라 복합 방공 구역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운하 전체 구간을 천광과 천무의 교차 사격권으로 덮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든 드론이 침투하면 3초 이내에 대응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하를 짓는 나라가 운하의 하늘까지 지킨다. 건설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방공 파트너.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건설과 국방이 완전히 별개의 산업이니까요. 한국은 그 둘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다음 날 남부 시험장에서 실사격 시연이 있었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동행했고 저는 모니터링 부스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험은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 소형 드론 50대, 2단계 중규모 150대 다방향 침투, 3단계 대규모 350대 포화 공격, 1단계 50대 23초 만에 전멸. 제 손이 메모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23초. 미국 방공 체계의 표준 반응 시간이 단일 표적 기준 8초에서 12초인데 50대를 23초에 전부 처리했습니다. 점이 나타나는 속도와 사라지는 속도가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50대는 워밍업이야. 수가 늘면 성능이 떨어질 거야. 모든 체계가 그래. 2단계 150대 67초. 처리 속도가 1단계와 거의 같았습니다. 표적이 3배로 늘었는데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영국 안보 컨설턴트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3단계 350대. 화면이 폭발했습니다. 350개의 점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천광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쉬지 않고 드론을 잡아냈습니다. 미사일 체계라면 이 시점에서 재장전이 필요합니다. 발사대가 비고 그 공백의 드론이 뚫고 들어옵니다. 나흘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공백이 없었습니다.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재장전이 필요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3분 12초, 350대 전멸, 관통 제로, 요격률 100%, 모니터링 부스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부스 한쪽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일을 반복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오후 브리핑에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표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요격 단가. 미사일 한 발, 약 90만 달러. 드론 한 대 잡는데 90만 달러. 그 드론의 제조 원가가 많아야 5만 달러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18배 이득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방어하는 쪽이 파산합니다. 천광 레이저의 요격 단가는 발당 약 3천 달러입니다. 90만 대 3천. 300대 1점. 연속 운용. 미사일 체계는 8시간에서 12시간 운용 후 재보급이 필요합니다. 천광은 72시간 연속 운용 시험에서 효율 저하 없이 작동했습니다. 납기. 미국 체계 계약 후 첫 배치까지 36개월. 한국 체계 14개월. 운용 교육. 미국 체계 6개월. 한국 체계 48시간. 48시간이라고요? 이틀이요? 제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매뉴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조작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든 한국 체계가 미국 체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세르 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부차관보님, 아직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예상 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 피에르 뒤발. 프랑스 탈레스 그룹의 중동 지역 기술이사였습니다. 탈레스는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이자 방공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같은 회사죠. 뒤발과 저는 나토 회의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맥콜리스터 씨, 여기서 만나다니. 혹시 남부 시험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오늘 다녀왔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로비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하고 싶은 말은 같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탈레스가 레이저 요격 연구를 시작한 게 15년 전입니다. 지금도 프로토타입 단계예요. 미국도 비슷하죠.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뒤발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현 시점에서 드론 포화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체계는 한국의 복합방공 패키지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술적 판단입니다. 프랑스 탈레스의 기술이사가 한국 체계를 인정한 겁니다.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뒤발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맥콜리스터 씨, 그리고 운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빈 씨가 대운하 기술 자문에 응찰하려고 준비했는데 내부적으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운하 건설과 방공을 하나로 묶어서 제안하는 순간 건설만 따로 또는 방공만 따로 제안하는 건 경쟁이 안 됩니다. 통합 패키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공 무기가 좋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운하 건설과 방공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하는 순간 경쟁의 차원 자체가 바뀐 겁니다. 미국은 방공만, 프랑스는 건설만, 영국은 자문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부를 하나로 묶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50년 전 기준으로 오늘의 전쟁을 치를 수 없고 50년 전 구조로 오늘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없습니다. 세계가 바뀐 겁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대리객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진행 상황은 한국 체계 약점 찾았어. 의회 쪽에서 압박이 와.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릭 월시가 직접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런던에서 피오나 헌터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왕립국제안보연구소 이름으로 한국 방공 체계의 실전 적용 한계와 서방 검증,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가 통제된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는 제한적 결과이며 대규모 전면전 환경에서의 검증 없이 동맹국 방공망을 새로운 체계에 맡기는 것은 국가 안보를 도박에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립과 피오나의 보고서가 같은 날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반격이었습니다. UAE 국방부 다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릭이 양복 단추를 채우면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비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먼저 한국 측의 시연의 경의를 표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외교 멘트. 그 다음이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의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입장에서 우려를 전달합니다. 그가 피오나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잉크 냄새가 새로웠습니다. 통제된 환경의 제한적 성과입니다. 복합 위협 환경에서의 검증이 없습니다. 미국은 70년 넘게 중동의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그 70년의 경험을 한두 번의 시연으로 대체하겠습니까? 대릭의 말에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호소의 진짜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는 건 중동의 하늘이 아니라 레이시온의 수주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세르 대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나흘 전 실제 들어온 공격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패트리어트 배치 구역의 피해 현황입니다. 관통률 70% 이상. 미사일 소진 후 28분간 방어 공백. 그 28분 동안 시설 3동이 파괴되고 경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 체계 배치 구역, 시설 온전, 피해 제로. 나세르 대령이 대릭을 바라봤습니다.
월시 부사장님, 이건 시험 결과가 아닙니다. 실전 결과입니다. 같은 하늘, 같은 공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통제된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운하 후보 구간이 직격당한 것도 미국 체계가 배치된 구역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대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동맹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28분 동안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저희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대리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대신 땀 냄새가 났습니다. 브라이언, 보고서 결론은 내가 쓸게. 자네 이름으로 올리면 돼.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25년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밥줄을 지키려고 거짓 보고서를 쓰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 대리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후회할 걸.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세르 대령이 비공개 브리핑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운하의 새 방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부차관보님, 드론 공격 이후 저희 전략이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화면에 새 구상도가 떴습니다. 처음 본 설계였습니다. 기존 구상은 단일 대수로였습니다. 사막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운하. 하지만 이번 공격이 보여줬듯이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는 하나의 타격에 마비됩니다. 나세르 대령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 구상은 분산형 복합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단일 대수로 대신 중소규모 송유관, 해수 담수화 시설, 태양광 발전 클러스터, 에너지 저장 허브를 거미줄처럼 연결합니다. 어느 한 곳이 타격당해도 나머지가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끊겨도 죽지 않는 망.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나의 큰 동맥 대신 수백 개의 모세혈관. 하나가 끊겨도 나머지가 피를 돌립니다. 인터넷이 그런 구조입니다. 핵전쟁에서도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분산형 네트워크. 그 철학을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었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구조입니다. 분산형 인프라 각 노드에 천광 천무 복합 방공구역을 배치합니다. 노드 하나당 반경 15km의 방호구역이 생기고 노드 간 중첩구역을 확보하면 전체 인프라에 빈틈없는 방호막이 완성됩니다. 화면에 방호구역이 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원들이 거미줄처럼 겹치면서 전체를 덮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운하 하나를 짓는 나라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전체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건설과 방공과 에너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통합 솔루션.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건설사와 방산업체와 에너지 기업이 각각 다른 산업군입니다.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셋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내놓았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마무리했습니다. 초기 예산은 기존 대운하 구상의 18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분산형 구조의 보궐력, 통합 방공망, 재생에너지 연계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파트너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운하 하나를 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운하가 폭격을 맞았을 때 폭격을 맞아도 죽지 않는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막히면 뚫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끊기면 다른 길을 만드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하는 나라. 이건 시멘트를 잘 붓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리기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손가락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3시간짜리 비행 내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12번째 수정본을 마무리할 즈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고 안개 너머로 펜타곤의 오각형 지붕이 나타났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저 건물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 안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에밀리 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차관보님,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복합 방공 패키지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라, 카타르까지 합치면 5, 걸프 협력회의 핵심 멤버국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 천무 천광 복합 패키지 도입 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최초입니다. 저는 공항 출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택시 호출 소리, 비행기 엔진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온갖 소음이 귀를 채웠지만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두 건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물살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UAE 분산형 복합 인프라 프로젝트의 확장 소식이 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이 자국 영토로의 연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운하라는 이름 대신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라비아 에너지 그리드. 한국이 설계한 분산형 구조가 한 나라를 넘어 반도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180억 달러짜리 운하가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잇는 에너지 인프라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을 비웃던 자리에 중동과 유럽에서 올라온 전문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 배제 보고서를 쓴 그 사람. 앞에 놓인 커피가 식어 있는 걸로 봐서 오래전부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콜리스터 부차관보, 중동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중동 에너지 인프라 안보 현황 및 한국 복합 전략 파트너십 평가 보고서. 카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가 기대한 제목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해온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멘트를 잘 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인프라의 설계부터 시공, 방호, 그리고 운영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현 시점 유일한 복합 전략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실전 결과에 기반한 기술적 판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드론 350대 실전 공격에서 미국 체계 관통률 70%, 한국 체계 관통률 0%, 요격 단가 300대 1점, 연속 운용 72시간, 14개월 납기, 48시간 독립 운용 교육, 프랑스 탈레스의 기술 인정, 분산형 복합 인프라 설계, 중동 5개국 연쇄 검토, 폴란드 정식 의향서. 숫자를 읽을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카터가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실전 비교 데이터, 동일 공격에서의 양 체계 결과. 그가 천천히 안경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제 한 달 전 평가 보고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져야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덮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에밀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방공 체계 공동 생산 및 복합 인프라 기술 협력 협의를 공식 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보다 한 가지 사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탁한 겁니다. 불과 열흘 전 이 회의실에서 장난감이라고 웃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운하를 함께 짓자는 것도 하늘을 함께 지키자는 것도 처음 손을 내민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만들고 먼저 증명하고 먼저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미국은 그걸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데릭 월시가 레이시온 중동사업부에서 본사 감사팀 자문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피오나 헌터의 보고서는 학계에서 반론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며칠 뒤 한국방산 및 건설 합동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공동생산협의회 첫 번째 공식 회의였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정훈 팀장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막에서 48시간 교육과 분산형 인프라를 설명하던 그 사람. 부차관보님, 다시 뵙게 되네요. 네. 이번엔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담당자에게 배우러 왔다고 말하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내려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 한마디가 참 좋았습니다. 한쪽이 위에 있고 한쪽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넘겨준 문서. 냉전 시기 유럽 방공망 설계 초기 메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여백에 빼곡했습니다. 그중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방공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술을 만든다. 아버지의 말이 이정훈 팀장이 도하에서 했던 말과 겹쳐졌습니다. 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했던 말. 한국은 드론 위협을 시험 시나리오로 검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매일 드론이 날아올 수 있는 하늘 아래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직선거리가 40km예요. 천광을 만든 건 수출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저희는 절실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버지의 말과 이정훈 팀장의 말. 세대도, 국적도, 언어도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술을 만든다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절실한 나라가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든다는 것. 미국은 방공을 비즈니스로 만들었습니다. 비싸게, 복잡하게, 오래 걸리게. 한국은 방공을 생존으로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많이, 싸게, 오래 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죽으니까. 그 차이가 드론 350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비즈니스는 28분의 공백을 만들었고 생존은 공백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가 사막에 운하를 팠습니다. 그 운하가 폭격을 맞자 끊겨도 죽지 않는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건설도, 방공도, 에너지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이 없는 나라, 땅이 좁은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세계 언론이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손가락질하는 나라. 그 나라가 50년 넘게 터널을 뚫고 원전을 짓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군함을 만들고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 에너지 인프라의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프랑스가, 나토가 그 나라에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50년간 쌓아온 절박함의 결과입니다.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하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누가 뭐라든 멈추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온 나라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길, 시멘트나 잘 붙는 나라라고 비웃음 받았던 길, 장난감이라고 무시당했던 길, 하위 옵션이라고 배제당했던 길. 하지만 한국은 그 길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배제당하면서도, 폭격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걸었습니다. 터널을 뚫고, 레이저를 만들고, 운하가 무너지면 더 나은 구조를 설계하고, 하늘이 뚫리면 하늘을 잠그는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시멘트나 잘 붙는 나라라고 웃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그 나라에 공동생산을 요청하는 보고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고요? 한국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고 제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운하 하나를 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운하가 무너져도 죽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막히면 뚫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끊기면 새 길을 여는 나라.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바뀌면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기준을 못 바꾸는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결국 뚫린다고. 한국은 기준을 바꿨습니다. 미사일로 못 막는 하늘을 레이저로 잠갔습니다. 하나의 운하 대신 끊겨도 살아남는 망을 설계했습니다. 건설과 방공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미국의 25년 된 확신은 장난감처럼 부서졌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가른 레이저의 빛, 350대의 드론을 3분 12초 만에 전멸시킨 그 빛.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빛은 무기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절실함의 빛이었습니다. 50년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온 나라의 빛이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25년간 콘크리트를 부으며 신뢰를 쌓아온 나라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 사막 위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부차관보 브라이언 맥콜리스터가 중동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